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헤르메스학의 철학의 원칙, 7가지 원칙을 이제 다 마쳤고요. 한 2, 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저희 유넨리 퍼블리싱의 첫 번째 저서인 내 인생이잖아의 저자 릴루 마세시와 이제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도 올렸고, 제가 그 인터뷰를 나중에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룬 그 헤르메스학의 7가지 원칙, 그런 원칙들이 이제 릴루 마세가 하는 그런 말들에 이제 배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릴루 마세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이 각각 7가지 원칙의 그 요소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한번 느끼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시다시피 2014년 8월 16일에 이제 저희 카페에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카이발론에 등장하는 7가지 원칙, 자연의 법칙 7가지 원칙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일종의 뭐 사례 연구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 릴루 씨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슬라이드가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릴루 씨가 말한 거 그냥 대충 읽고선 총 정리하는 각각의 그 원칙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인터뷰 영상은 제가 링크 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릴루 씨가 말하는 것에 이제 Principle of Mentalism, 유심론의 원칙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릴루 마세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실직한 것,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면, 자, 이거 릴루 씨가 그때 갑자기 이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고 이제 당황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직했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내가 이제 말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에 매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런 불인이 닥쳤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릴루 씨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가짐이 바뀌면 그런 상황이 제공하는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멘털리즘이죠.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그 상황이 제공하는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자신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완전히 유심론의 원칙인 거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다듬고 이미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직장에서 해고되었어요. 이미 그건 주어진 현실이죠. 그거는 이제 릴루 씨가 아무리 길을 써봐야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그런 건 없을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가짐, 이 상황을, 이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까. 자, 그랬더니 그거에 맞는 새로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릴루 씨가 이 당시에 이제 실직을 함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화위복이었던 거죠.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이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네. 보통 이런 프린시플 오브 멘털리즘, 유신론의 원칙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뭐 우울해하기만 하고 뭐 페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 다릅니다만은, 릴루 씨는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에 그거로 마련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그 카페에 올렸던 글에서 그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 왔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심론의 원칙, the principle of mentality 또는 mentalism, 왜 mentality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나 봅니다.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생각에 의해 현실화된다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 현실을 만드는 것, 그 출발점은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내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진다. 물론 그 생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뒤따라야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물질계의 현실이 창조된다는 원리인데요. 자, 원인의 영역.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원인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물질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물질계는 다시 말해 결과의 영역, plane of effect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각이 정해진 후에는 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행동에 의해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밀루시가 얘기한 감사하는 마음이 싹튼다는 것은 결국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계속 슬퍼하고 우울한 상태에만 빠져 있으면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비관주의에 빠져서 이제 술만 퍼먹게 되고 상황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심론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았던 길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관점을 바꾸면은, 자, 이런 그 불운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실제로 그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인을 바꿨기 때문에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때보다 더욱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위기라는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위험 플러스 리스크 기회입니다. 자, 위험, 리스크 플러스 기회, opportunity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위기하면은 이제 리스크만 보게 된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 안에 이제 opportunity도 많은데, 뭐 심지어 그 경제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기회가 더 많아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기치는 거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라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짜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릴루시도 그랬던 거고요. 그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거죠. 아, 이것은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이런 나에게 시련이 닥쳤구나. 자,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건 일종의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상황의 반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위험과 기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혹시 위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릴루는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루의 말에서 그 유심론의 원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nciple of correspondence, 상응의 원칙이죠. 자, 릴루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던 그 쿠말의 동영상에서도 이제 수십 차례 강조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다. 이 구세주는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때로는 타인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책에 담긴 제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독자들도 많듯이 말이죠. 릴루를 통해 자신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타인은 내 안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는 거죠. 네, 한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응의 원칙, principle of correspondence. 저도 이걸 옛날에 올린 글이라서 좀 새롭네요. 네. 네, 상응의 원칙. 자, 방금 릴루시가 한 그 말에 무슨 상응의 원칙이 담겨 있느냐.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응의 원칙.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래에서와 같이 위에서도,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주는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 자신을 알면 우주와 신도 알 수 있다. 자, 이거 델파이 신전에 적혀 있었던 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것 전부 다 상응의 원칙을 표현한 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위 말하는 영성 분야에서 구세주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자, 이것도 상응의 원칙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밖에 있는 것, 나의 밖에 있는 우주와 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본질, 안과 밖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릴루 씨가 이제 아까 구세주를 뭐 내면에서 찾아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밖에 있는 구세주나 내 안에 있는 구세주나 사실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쿠마레가 얘기했듯이 나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사실상 동일하다. 이것이 말하자면 상응의 원칙을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 눈에 잘 보이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뭐든지 밖에서 구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응의 원칙에 따르면은 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서 구세주를 발견하고, 뭐 말하자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뭐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말도 있었죠. 그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준 3권의 책이 있다. 그 하나는 그 이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진짜 말 그대로 경전들이고, 또 하나는 우주고, 또 하나는 인간 그 자신이다. 이 3권의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세 것이 전부 다 이제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본질은 동일하다. 경전을 외워가지고 이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마스터하는 것이나,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나, 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즉 내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함으로써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단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똑같다. 네, 이것이 이제 상응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내 내면을 본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내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좀 끔찍한 것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다 속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에서 이제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다. 밖에서 구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죠? 남에게 의지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내 스스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뭐든지 구하려고 한다. 밖에서 구루를 찾으려 한다. 스승을 찾으려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릴루 씨도 그런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약간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응의 원칙을 잘 표현한 그런 한 대목이라고 그 생각되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Principle of Vibration. 이건 진동의 원칙이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릴루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자, 인터뷰 대상, 이제 자기 본인 실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인터뷰 대상 후보 100명의 사진을 둘러보다가 어떤 사진을 보면 상대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릴루 씨가 이제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그 어쨌든 뭐 선별 작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00명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쭉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에게 딱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얼굴을 보니까 내 긴장이 풀리면서 좀 몸이 편해진다. 아, 이 사람 나랑 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랑 좀 뭔가 좀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딱 필이 온다라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자,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오고 당면 과제가 벅차게 느껴진다면, 자,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왠지 긴장이 되고 좀 약간 스트레스가 오고 좀 이 사람이랑 인터뷰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 좀 많이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느껴진다라면은, 자,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거나, 아,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라든지, 좀 코드가 좀 더 맞아질 때까지 내 기다려야 되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시기가 아니거나,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왠지 인터뷰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욕이 솟아오르고 흥분되고 짜릿한 기분이 전해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은 가슴에서 모든 차원에서 나랑 왠지 공명하는 그런 진동수가 맞아 떨어져서 공명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일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따라가라.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진동의 원칙 면에서 보면 이게 공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궁합이 잘 맞는다. 자, 그런 느낌이 오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릴루 씨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례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터뷰 대상을 고를 때도 그런 방식을 이제 쓰고 있다. 왠지 이제 느낌이 좋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이게 다 진동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연습하다 보면 차차 익숙해집니다. 아주 미묘한 느낌이지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진동이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잘 공명하는지 나랑 잘 맞는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봤을 첫 인상은 좋았는데 막상 같이 이제 부딪혀 보니까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릴루도 어느 정도 그 감을 얻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행착오, 그 인과관계 법칙 설명할 때 그게 이제 최고의 스승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그럼으로써 뭐 좀 실수도 좀 하면서 성장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릴루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즉 나의 느낌을 신뢰하는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아주 미묘한 느낌이지만 현재 순간 충실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약한 신호를 감지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몸에 지금 어떤 느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이 기로에 섰을 때,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내가 A를 선택하면 어떨까? B를 선택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때 몸의 반응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B를 선택하자고 했을 때는 약간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아주 감지하기는 힘들지만 미묘한 그런 게 뭐가 있고, 자, 그런 케이스라면은 그거를 이제 잘 분별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시 말해서 나와 진동수가 맞는, 진동수가 공명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더 많이 이제 뭐 인연을 맺고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 같은 거를 내서 그들과 함께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 기여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릴루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진동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 소위 말해서 스피릿, 영혼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이고, 그 반대편 극성에는 반대편 극성에 있는 물질, 그 material substance 뭐 그런 것들은 가장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이죠. 물론 영혼과 물질에도 각각 진동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양극단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그 진동수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존재들 간에는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 진동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등등.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성, 갈망 등도 진동을 동반한다. 이 진동이라는 게 꼭 어떤 뭐 물리적인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념적인 것에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가 좋은 생각, 감정이 있고 낮은 감정이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거죠. 그 진동이 나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면 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주파수끼리, 진동수끼리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것이다. 궁합이 잘 맞게 되는 것이다. 릴루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직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진동이 자기와 공명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나와 이제 그 궁합이 잘 맞는, 진동수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말하자면 그 직관이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캡처하진 않았지만은 릴루의 진동수도 최근에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파하는 선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릴루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소위 그 이제 옛날 스승들은 약간 다소 좀 권위적이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좀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왠지 좀 거부감이 가면 갈수록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파하는 선생들. 자, 이게 예전처럼 이게 권위적이지 않고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는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신세대 소위 말해서 그런 스승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릴루 씨도 그 진동수가 조금 바뀐 거죠. 옛날에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 이거 결국 내 마음가짐 생각 이런 거에 진동수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의식의 상승과 함께 진동수도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평가를 했었네요. 그 릴루 씨도 이제 그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다는 거를 이제 적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진동수에서 이끌려서 오신 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네요. 네, 그래서 진동의 원칙이고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는 Principle of Polarity, 극성의 원칙이죠. 네,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네 번째 헤르메스틱 원칙. 자, 릴루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음과 양이 있듯이 반대편에서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음과 양, 극성, 대표적인 극성이죠. 자, 그러니까 릴루 씨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정확히 이 인터뷰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떤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여정에 나서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그 세옹지마와 비슷한 개념이네요. 자, 지금은 내가 매우 어두운 상황, 불행에 처해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뭐 소위 말해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햇빛이 다시 이제 밝게 비추듯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내가 지금 이 시련을 견뎌내고 그 새로운 그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런 기회가 새로운 여정에 나서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짧네요. 예. 자, 그래서 극성의 원칙.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은 반대되는 극성을 지니고 있다. 네, 반대의 극성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이건 카이발리온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긴 거네요. 자, 이 극성의 원칙은 진동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진동수가 바뀌면 반대편 극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동수가 바뀜으로써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법을 제가 뭐 연금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증오심은 사랑이 부족한 상태다. 그 증오라는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만 있는데 이 사랑이 부족한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증오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퍼부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동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증오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반대편 극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릴루 씨가 말하는 음과 양도 뭐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매우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상황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밝은 상황으로 얼마든지 그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 연금술의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극성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네요. 내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유심론의 원칙에 따라 사고를 전환하고 반대편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해답이 보인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네요. 그 릴루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련의 극성에서 진동수를 높여 희망의 극성으로 옮겨가는 것. 자,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성장하는 그런 것이고, 뭐 이 자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극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현실이 바뀔 수 있다. 네. 내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의 진동수가 바뀌면은 그 현실의 진동수도 이제 바뀌게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 Principle of Rhythm이죠. 리듬의 원칙. 자, 릴루 씨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곤 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네, 이게 리듬의 원칙이죠. 제가 이제 실제 진도 나갈 때는 그 리듬의 원칙도 일종의 그 극성의 원칙에 포함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매니 POC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딱 지금 릴루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곤 한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닥친다라는 거죠. 자,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진짜 오르막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내리막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지만 오르막길은 뭐 힘든 거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그 시련과 뭐 잘 풀리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조급해하며 억지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네. 왠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어떻게 길을 써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아가지가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시기에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이런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리막길일 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라든지 이렇게 리듬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이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하자면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거 나비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도 일종의 리듬의 원칙 또는 극성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애벌레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이제 고치가 되어서 이제 그 힘든 그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나비가 되어서 활활 날아다니고 이게 진짜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이죠.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것도 무슨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나비로 변신하여 훨훨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 자, 이게 어려움이 닥친 시기는 말하자면은 그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죠. 나비로 변신해서 훨훨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다. 모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제로 찾아오죠. 삶의 흐름을 인지하고, 여기 삶의 흐름이라는 거 결국 리듬을 말하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리듬에 내 자신을 다시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자, 내 오르막길일 때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 내리막길일 때는 역시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이제 행동하고, 그것을 이제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겪게 되는 시련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래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실제로 뭐 계속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오르막길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극성의 원칙, 리듬의 원칙에 따라서. 자,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의 시기가 단축되고 주어진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진짜 오르막길일 때는 이게 오르막길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이건 오르막길이야. 자,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오르막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소한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르막길이 내가 이제 억울하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그것이 시련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내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으로 이제 느껴지지 않고 뭐 나에게 이제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숙제다, 과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바뀔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듬의 원칙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는 이제 그 카이발리온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모든 것은 흘러나갔다가 다시 흘러 들어온다. 모든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모든 것에 시계추의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 시계추 기억하시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그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간 만큼 또 왼쪽으로 가는 법이고요. 이게 리듬의 원칙 또는 극성의 원칙의 그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약간 좀 그 재방송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옹지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사회, 국가, 문명의 흥망성쇠, 바이오리듬,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탄생과 죽음, 작용, 반작용. 잘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네, 리듬의 원칙. 누구나 다 이거를 뭐 의식적으로 머리 지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다 이런 그 삶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해 봤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헤르메스 철학에서는 이 원칙들을 무조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칙의 영향을 잠시 피해 갈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리듬의 원칙도 그 영향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삶의 리듬을 인지할 수 있으면 언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언제 조금 자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는 조금 내가 좀 체력을 좀 비축하고 그 많이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시리에 빠지지 말고 뭐 그러란 얘기죠. 고치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날갯짓을 하면 큰 소득을 얻지 못하겠죠. 네, 그렇죠. 내가 지금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치에 지금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날갯짓을 해봐야 소용없죠. 예, 고치 안에 갇혀 있는 거 그 때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 고치에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와신상담 말하자면 그 아까 제가 떠오르지 않았던 그 사자성어, 네, 그겁니다. 자, 공부가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잠시 쉬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네, 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 잘 안 될 때는 뭐 잠시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약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뭐 정신적으로 재충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효율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다시 또 새로운 리듬을 이제 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니피오 씨가 그때 얘기했었죠. 그 리듬과 하모니를 타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막 스스로를 쥐어짜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움, 우아함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매니피오 씨가. 결국 이 리듬과 하모니 이런 걸 잘 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릴루 씨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6번 그 Principle of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의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릴루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걸음씩 매 순간 내리는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거의 뭐 맨리 아저씨가 하는 얘기랑 똑같네요. 맨리 아저씨가 그 인과관계 원칙 처음 할 때 그 말을 했었죠.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래서 이 각각의 한 걸음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긴 여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작은 원인에 의해서 또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계속 매 순간 내리는 결정, 그죠? 매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결정에 따라서 계속 뭐 중간에 뭐 후퇴도 하고 새길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곧 삶이다라고 릴루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yes, no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삶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때로는 시행착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 순간 최대한 좋은 올바른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함으로써 이제 내 삶이 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시절에도 우리가 내린 선택에 의해 삶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 아저씨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그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이다. 자, 릴루 씨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옛날 시절이죠. 과거.
우리가 내린 그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그 삶이 정해진 거다. 그런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선택으로 지금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릴루와 달라 하는 식으로 푸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꼭 누구를 뭐 릴루는 저런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으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운명이 바뀔 리는 없다라는 거죠. 각자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런 것 자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해 내가 100%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되었을 때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과거에 내렸었던 그 수많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그 남의 탓이라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100% 나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있게 된 것은 내가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전환시키면은 해결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남에게 탓하는 사람은 그거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겠다는 뭐 그런 사고방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나의 운명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환이 이루어질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죠. 뭐 그렇죠? 모든 게 남 때문이니까 그 남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바람직한 사실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그 사고 방식입니다. 자, 뭐 결국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이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릴루 씨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리했었던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원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법칙을 따른다. 우연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불과하다. 네, 이거는 카이발리온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적은 거고요. 네, 맨리 아저씨도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인과관계의 원칙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운이라는 것도 우연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우연이 아니라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관점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릴루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인과응보,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끌어당김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모든 주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웨더릴의 명언을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인과관계 법칙 다룰 때 인용했었던 겁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릴루 씨가 얘기했듯이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100%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타인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매번 그거 이제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번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면 제가 이런 말도 썼네요. 아프리카의 빈민국에서 태어나 매일 굶고 있는 아이들은 뭐냐라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환생의 개념까지 들어가야 하므로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의를 하고요. 제가 이게 그 당시에 피해 나갔네요. 네, 어쨌든 제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제라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린 선택 때문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며 나가면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오늘날에 내가 초라한 내가 되었다.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원인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바꿔 나가면은 미래에 나는 지금 초라한 지금의 나와는 달리 더 행복한 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신세가 진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뭐 이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헤르메스 학에서 얘기하듯이 결과의 영역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해 계속해서 탄식하지 말고, 네. 항상 이 원인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옛날 원인은 이미 지나갔어요. 원인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고칠 것들을 고침으로써 미래의 결과를 변화시켜야 한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긍정적인 원인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rinciple of Gender, 성의 원칙입니다. 네, 한번 릴루 씨가 요 부분 제가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릴루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선생들도 많이 있고 뭐 우주의 에너지와 채널링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선생들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릴루 씨가 만났었던 여러 명의 뭐 스승, 구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선생들도 있고 뭐 또 우주의 에너지가 어쩌고 채널링이 어쩌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선생들도 있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자,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채널링 뭐 이제 우주의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그 실용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덜 실천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은 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따르지는 않고 있다. 뭐 이건 릴루 씨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어느 쪽이 더 옳고 어느 쪽이 더 틀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릴루 씨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용적인 측면, 네, 어떤 뭐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더 중시하나 보죠. 네. 자, 하지만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서도 그 삶의 또 다른 측면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릴루 씨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용적인 측면, 어떤 그 가시적인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선생들을 이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채널링, 뭐 우주의 에너지 이런 것은 다소 좀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것과는 약간 좀 반대편 극성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릴루 씨도 그분들을 이렇게 뭐 열렬 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삶의 또 다른 측면에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가급적이면 오픈 마인드로 이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수하는 뭐 소니아 쇼켓 같은 사람들을 특히나 좋아한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소니아 쇼켓 씨의 인터뷰라기보다도 짧은 영상들 몇 편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약간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 성의 원칙에 포함시킨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 부류 있죠. 네, 그것을 말하자면은 하나의 극성, 남성성과 여성성 뭐 그런 면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야 할 말 다 하고 내게 맞는 선택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해야 할 말을 다 한다. 이건 옳은 말을 하면은 욕먹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내게 맞는 선택을 내리는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역시 이것도 욕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즘 좀 거꾸로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해야 할 말 다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되죠, 요즘은. 예.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고 있죠. 옳은 선택보다도 타협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얻는 일은 쉽지 않다. 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좀 비난 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필요한 게 뭐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이 용기를 내어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가야 한다. 자,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 옳은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 혼자 가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크 페시오 씨도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몇몇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지금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1%, 2%, 심지어 10%가 이제 깨어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50%는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것을 말하자면 저울에 비유하면서 이 저울이라는 것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기 위해서는 50%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프린시플 오브 젠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때로는 불편한 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선택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욕 먹더라도 남들이 이제 불편하게 여기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릴루 씨가 얘기하죠. 다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 가슴을 속이고 싶지 않다면, 내 양심과 타협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항상 정직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함께 창조하되 동시에 내 자신과 나의 신념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네,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 이제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 창조, 뭐 릴루 씨가 늘 얘기하는 거죠. 공동 창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과 나의 신념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원칙, 내 내면에 세워 있는 그 원칙, 도덕의 기준 이런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성의 원칙, 그 당시에 이제 릴루 씨가 방금 한 그 말을 가지고 왜 이걸 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원칙, Principle of Gender. 모든 것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원칙이다. 여성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재방송이네요. 네, 어저께인가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 운회, 수동적, 창의력, 감정, 전체론적, 비선론적 사고, 패턴 인식, 연민, 양육, 배려, 도덕, 불가침의 원리. 다 이거 재방송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성의 특징입니다. 좌뇌, 양, 능동적, 논리적, 분석적, 선형적, 사고, 과학, 수학, 행동, 실천, 자기방의 원리. 네. 자, 보다시피, 이걸 제가 성의 원칙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다시피 릴루는 가슴뿐 아니라 행동과 참여도 중시하는 사람이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스승들의 이런 영적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고개만 끄덕거리고서 이제 속으로 이제 뿌듯해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참여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행동과 참여는 말하자면 남성성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내면의 감정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약간 좀 억지를 부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성성이라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릴루 씨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성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리를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열심히 남들과 공유하고, 실제로 릴루 씨가 하고 있는 일이죠. 전파하고, 역시 릴루 씨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릴루 씨가 수차례 강조한 용기를 내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도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내가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창조하되 동시에 나의 자신과 나의 신념을 지킨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특별한 개체다는 뜻이다. 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 이 물질계에서는 극상의 원칙 이런 것들 등에 의해서 다 에고라는 존재로 다 개체로서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이런 건 다 똑같지만은 사람마다 평등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등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 그런 인간이다. 그런 면이지 모든 인간의 능력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서 뛰어나고 어떤 사람 또 다른 분야에서 뛰어나고 각자 그 부여받은 그 재능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모두가 독특하고 특별한 개체. 자, 그런데 그 재능을 이제 올바른 용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 자, 그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런 책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릴루는 이와 같이 그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완전히 뉴에이지 쪽만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그런 그 영적 배경 없이 그냥 행동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두 가지를 잘 조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성의 원칙 이것을 실현하고 있구나. 그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가 마치 예전에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국어책에 나오는 뭐 소설이나 시를 분석하듯이 그 릴루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릴루 씨가 한마디 한마디에 이 헤르메스 철학의 그런 원칙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 카이발리온을 마치면서 그 7가지 원칙을 그 한번 다시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일종의 그 실무 사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상위 원칙에 따라서 그 일상에서 이런 원칙들을 한번 발견하는 그런 한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진짜 이제 카이발리온은 오늘로서 진짜 끝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